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에는 식중독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매실차가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카페인 대신 시원한 매실차 한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커피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박소연 기상캐스터 말 듣고 시원한 매실차 한번 마셔볼게요.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지난 밤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도 현재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낮에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나오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오후에는 남해안에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많은 곳에는 최고 120mm 이상, 강원 영서에는 100mm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남 또 경남은 20에서 7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예상되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일부 경남에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도 있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열기가 식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서울은 25.2도, 청주는 27.5도, 제주는 27.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31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박순애 장관 국민 원하지 않으면 정책 폐기입니다. 요즘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와서 여러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어제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폐기를 언급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힌 지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네,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교육계와 시민단체 또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학부모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맘카페 같은 데는 발칵 뒤집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원인 진단도 잘못됐고 해법도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보낼 때 이때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학부모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학교 갔다가 한 12시면 집에 오는데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른바 경단녀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나이를 한 살 더 낮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보육이나 육아 이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 격차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교육 격차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그거는 전반적으로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논의해야 되는데 그걸 학교 취학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또 아이들의 발달이나 성장 과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제 여론이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세게 작동하니까 교육부나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반발이나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정책이 나왔으면 이걸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후속 대책까지도 쫙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박 장관이 학부모 단체 정책 철회 요구에 응했다고 보는 시각입니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한숨을 이렇게 푹 내쉬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도 검토를 했다가 결국 도입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매번 정부 때마다 검토를 했다가 이게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검토한 연구 보고서 보면 한 30조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그 세대의 희생이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풀기가 간단치 않는데 만약에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일단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목소리. 그리고 또 하다못해 연구 작업도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과정을 그냥 훌쩍 건너뛰고 정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이렇게 반발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순애 부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학생,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 실행 주체인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앞뒤가 바뀐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재의 정책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가요? 대통령실도 사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진화에 나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안상훈 사회수석이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옳은 방향이다 이런 입장은 그대로 고수했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반대하면 결국은 도입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현실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신속히 강구하라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뒤늦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의 취지는 공론화를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였었는데 그게 언론에 잘못 전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아파트 난방 교체 쉬워진다입니다. 이러면 다음 달부터 아파트에서 세대 단위의 난방 설비 교체가 좀 쉬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결정하면 경비원 등 아파트 관련을 위한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이슈인데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별 세대가 아파트 난방 방식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중앙 난방식 아파트 단지에 예. 살아보신 적 있어요? 전 지금도 중앙난방. 아, 그래요? 근데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면 네. 중앙난방이 난방 그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후화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대별로 교체하고 싶은 뭐 욕구나 이런 것들이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지역 난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걸 개별 난방으로 바꿀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허가까지 다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각 세대별로 어떻게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세대별로 난방 설비를 교체하도록,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아도 교체하도록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부가 밝힌 겁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모든 세대가 난방을 다 교체할 때는 그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개별 세대의 경우에는 난방 시설을 교체할 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개별 집도 난방시설 고칠 때 지자체장 허가를 지금 받았어야 됐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개별 난방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전 개별 난방 아니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요. 단체로 그냥 떼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개별 난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절차도 개정한 이유는 복잡하고. 뭡니까? 일단 국토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변경할 때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을 거쳤어야 했고 또 불편함이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전에는 시행규칙상에 경미한 행위로 규정이 돼 있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혼동을 줄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려서
그냥 뜯고 개별 난방으로 바꾸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를 좀 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혼선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라고 합니다. 개별 세대가 난방 시설을 교체할 때 지자체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짚어봐야 될 게 아파트 내 이 관리원들의 휴게실 설치가 보다 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설치 규정도 완화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는 50채 이상 규모 신축 공동주택에는 관련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또 기존 아파트라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것도 역시 관할 지자체장이 허가를 확보한 뒤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휴게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절차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비원분들 휴게시설 설치하는데도 이것도 네. 아파트 뭐 다 의견 모아가지고 지자체장이 허가까지 받는다는 거. 절차 복잡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휴게시설 설치하기 복잡하고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경비원분들 여름에 에어컨 설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청소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샤워실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사용 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휴게시설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외에 아파트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또 있습니까? 아파트에서 가장 큰 갈등이 되는 요소가 뭐가 있죠? 층간소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층간소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고 아래층에서 그거 견디다 못해서 위층으로 막 이렇게 그럼. 오히려 소음을 내는 그렇죠. 막 난리 나죠. 맞습니다. 오히려 뭐 큰 사건도 벌어지기도 네.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내일부터입니다.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아파트 완공 후에 확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완공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서 미달할 경우에는 건설사에 보완 시공 또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조치를 권고받은 건설사의 경우에는 조치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가 완공됐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검사해보고 난 다음에 이거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네. 손해배상 하시든가 아니면은 이거 층간소음 보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건설사가 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되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사할 때부터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 공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그렇고 낡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요, 그게 물이 새. 이거 어디서 새느냐, 그쵸. 이게 공동 관리 부분이냐, 내 라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잘 깔끔하게 처리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일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입주한 지 1년밖에 안 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한 장당 30kg이 되는 대리석 마감재 타일 4장이 한 4, 5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석 타일이 떨어진 곳은 입주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지하 2층 공용 공간이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 1년 만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 정말 다행이지만 사고 원인은 또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시공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시공사 측은 현재 입자 대표 측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아파트 짓고 나면은 한 3년 정도는 사후에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담당하는 팀, 또 시공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고 원인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고 정황이 담긴 사진을 보면 떨어진 대리석 마감재들은 바닥에 산산 조각이 난 채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회색빛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번 한 번으로 그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타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시공사 측은 이러한 정황들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가 전에는 또 저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다면서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소음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네.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집에서요? 덜컥. 예. 어.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빈 공간에 설치를 하고 예. 있잖아요. 각 오. 세대와 세대 사이에 들어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터 소음이 집으로까지 전달이 오.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로 부실 시공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당시에 너무 소음이 크니까 소음 측정을 했더니 최대 50데시벨이 나왔다 그래요. 네. 근데 시공사에서 측정한 소음은 좀 적었는데요. 38데시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보건기구 기준에 따르면은 30데시벨 정도 수준이면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수준의 소음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소음이 좀 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거슬리는 수준이 아닐 수 있는데 네. 깜깜한 밤에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는 그때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굉장히 소음이 크게 들린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시에도 이거 뭐 부실 신고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에는 환경단체하고 시민단체가 시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굉음 원인은 무리한 설계, 또 높은 용적률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결국 뭐 부실 시공으로 아파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 이거 참 불안하겠네요.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연예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전 옥남 여사의 차남 개그맨 가수 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아, 오늘 어머니까지 등장. 저는 예상 못했어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부터 가죠.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수 싸이 씨의 공연인데요. 이게 가수 싸이 씨의 공연 후폭풍이 지금 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공연 개막 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물낭비 가능성으로 이제 얘기가 좀 나오더니 개막 후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또 눈총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스태프 사망 사고까지 발생을 하며 여전히 잡음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여름 이후에 3년 만에 싸이 씨의 콘서트가 개최가 됐는데 그야말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 스태프 사망 사고까지 발생해서 정말 큰 충격을 안겼거든요.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싸이 씨 이 공연에서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강릉 종합운동장에서였었는데요. 사망한 이는 싸이 씨 공연의 스태프입니다.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공연이 끝난 후에 무대 조명탑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무려 1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싸이 씨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싸이 씨 소속사에서 바로 당일 31일에 입장을 내놨어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스태프의 노고를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비통할 따름이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인명사고가 있기 전부터 이 싸이 씨 콘서트에 대해서 논란은 좀 계속 있었거든요. 네, 사실 이 싸이 씨 콘서트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다 같이 같은 옷을 입고 쏟아지는 이 물들을 흠뻑 맞는 그러면서 비호까지 입고 즐기는 바로 이 공연인데요.
그만큼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연 1회에 사용하는 물의 양에 대해서 싸이 씨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식수 300톤 가량을 쓰고 또 경기장 수도 여기에 살수차까지 동원한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만약 이게 코로나19 전이고 극심한 가뭄이 아니었다면 여름 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공연이다라면서 뭔가 대형 이벤트로 주목을 받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지금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가뭄이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논란을 당시에도 안기는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같이 있으니까 마스크 쓰는 건 필수일 테고 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식수 300톤이 쓰여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젖을 텐데. 네. 그럼 마스크도 이렇게 입에 달라붙고. 졌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죠. 수만 명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는 공연인 이것도 걱정인데 사실 방역 당국이 이미 공연 전부터 바로 이 물 300톤을 뿌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우려를 표했었어요. 뭐냐면 마스크가 젖으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런 우려 속에서 아니 근데 공연이 끝났는데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한 10번 중에서 6번 끝났는데 바로 6번이 끝난 시점쯤에 나 싸이 공연 다녀와서 확진됐어요. 내 같이 간 친구도 확진됐어요. 이런 글들이 올라온 겁니다. 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 공연이 흠뻑쇼가 감염 경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글들이 다수 올라온 건 사실이다 보니까 또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실제 방역 당국 역시 이 물을 뿌리는 대규모 공연 이후 확진됐다라는 제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조사 중이다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에 이 싸이 씨 소속사 측은요. 코로나 감염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공연 시작 전에 공연장 전체 소독은 물론이고 모든 관객에게 방수 마스크 1장과 KF94 마스크 3장을 제공해서 공연을 진행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이은 논란에 휩싸인 싸이 씨 공연 계속하는 겁니까? 네, 일단 싸이 씨 공연이 지난달 9일 인천을 시작해서요. 서울, 수원, 강릉, 부산 굉장히 많은 도시에서 열리고 있고요. 다가오는 주말에 또 여수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티켓팅을 하신 분들은 본인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만나보죠.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결혼 후 첫 복귀 현빈 스크린으로 돌아오다입니다. 네, 지난 3월 배우 손예진 씨와 결혼을 하며 바로 예비 아빠가 된 현빈 씨가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컴백을 해 다가오는 9월 관객들과 함께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어떤 작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개봉을 기다린 영화인 것 같은데요. 공조2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공조2 인터내셔널은 2016년 개봉했던 공조의 후속작으로 글로벌 범죄 조직을 잡기 위해 다시 만난 북한 형사 현빈 씨와 남한 형사 유해진 씨 그리고 뉴페이스가 등장합니다. 해외파 FBI 다니엘 헤니의 이 삼각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인데요. 현빈 씨 극중 또 한 번 엘리트 북한 형사 림철령 역할로 분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유부남이 된 이후에 공개되는 첫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더욱 깊어진 카리스마 매력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공조2 인터내셔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또 후속작이 있다면서요? 사실 현빈 씨가 영화 제목 2글자 영화에 강해요. 공조 잘 됐었죠. 또 손예진 씨와 함께했던 영화 협상도 200만 가까이 흥행을 했었거든요. 네. 요번에 또 하반기에 2글자 영화 하나 더 나옵니다. 교섭인데 이 교섭이 뭐냐면은 상대 배우도 좋아요. 황정민 씨가 파트너예요. 이 요르단을 배경으로 해외 로케이션으로 찍은 영화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맡은 역할은 이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대식이라는 이름의 역할이에요. 영화 모가디슈를 치면 이 조인성 씨 역할인데 네. 그럼 황정민 씨 역할은 뭐냐? 탈레반과의 교섭에 나선 그런 외교부 직원 말하자면 모가디슈의 김윤석 씨 같은 역할을 했는데 야 이거 황정민 씨하고
씨하고 현빈 씨 케미 좋다고 벌써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저도 들었습니다. 네, 현빈 씨 작품은 언제나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연애 소식 키워드로 살펴볼게요.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고송의 유족들 1억 원을 기부하다입니다. 향년 95세를 일기로 지난 6월 세상을 떠난 방송인 고 송혜 선생님의 유가족 분들이 생전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에 1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생전에 그 송혜 선생님께서는 정말 많은 무명 연예인들을 챙기는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셨거든요.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에 게스트로도 불러주시고 정말 아빠와 딸, 뭐 아빠와 아들 이런 부녀 부자지간 관계 맺으면서 굉장히 살뜰히 챙기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희극인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생전에. 그런데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본인이 공연에 사회도 봅니다.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나가서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이런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걸 못 이루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랑을 받았던 후배들이 요 공연을 꿈을 이어간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반갑습니다. 네. 이 기부금 1억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네,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 겸 한국방송 연기자 노조 코미디 지부장이 엄영수 씨에 따르면은요, 이 유족의 기부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미디언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이제 학비로 쓰일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록 선생님은 떠났어도 후배들에게 남긴 이 숭고한 사랑은 대중문학의 횃불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영기 씨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 공개에 앞서서 이제 깊은 한숨이 조금 나오곤 한데 저뿐만이 아니고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제 우리 패널분들도 그렇고 많이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비싸고. 예. 저 같은 경제 경우에는 예, 뭐 대본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이후에 이번 주 수요일 바로 오늘이죠. 예,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국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가 제가 잡혀있던 스케줄 2개에서 3개 정도가 이제 2개는 취소가 되고 하나는 연기가 되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잡혀있던 게 예정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좀 이제 혼자 이제 배달 어플로 막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아이고, 행사야 잘 있니? 돌아올 거니? 아니, 뭔가 이게 짠해지네. 그러니까요. 괜히 마음이 아파요. 네, 사실 뭐 저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힘을 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집에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동종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비교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주제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이제 MC님께서 또 이제 짠내가 난다고 했는데 오늘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톡톡히 실패를 맛본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소개하기에는 조금 짠하긴 한데 그래도 씩씩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입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일까요? 이거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 손 특집. 예, 시작하겠습니다. 참 웃으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 첫 번째 만나볼 스타는요 1990년대 터프가이의 대명사입니다. 1990년대 터프가이면 뭐 최민수 씨, 그렇죠. 그다음에 저 가수 쪽도 있지 김정민 씨, 그리고 뭐 신성우 씨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훈 씨도 있지 이훈 씨. 이훈 씨 맞아요.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최민수 씨는 그림 그리신다고 좀 바쁘고 신성우 씨는 그 둘째 육아하느라 더 바쁘다 그러고 김정민 씨도 뭐 아이가 셋이잖아요. 육아로 워낙 바쁠 테고 이훈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잘 아직 모르겠어요. 개인 아나운서의 이제 추리력이 갈수록 지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정답은 거의 95%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준비한 힌트가 있으니까 힌트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일명 연기의 숫자로 말해요. 준비를 했습니다. 숫자 힌트 드리도록 할 텐데 바로 보도록 할게요. 100입니다.
8년간 월세 100억 원. 100억 원이요? 100억? 야, 8년 동안 월세가 100억이면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자리는 좋은 데네. 월세가 비싼 거. 아, 아, 그러니까요. 그렇다는 건 수입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걸 낼 수 있었다는 거는. 야, 그러니까 이게 8년간 낸 월세만 무려 100억 원이라고 해요. 월세만. 예. 하지만 이제 쪽박을 차면서 마이너스의 손으로 등극하게 만든 사업 아이템은 바로 스포츠 센터라고 합니다. 아, 이거는 좀 저 오는데 알겠다. 스포츠 센터 사업 크게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훈 씨인데. 이훈 씨가 씨. 그랬는데.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 첫 번째 주인공 배우 이훈 씨입니다. 아니 터프가 이훈 씨의 이미지랑은 정말 잘 맞는 아, 잘 사업 맞았죠. 아이템이었어요. 네. 그거 잘 됐었는데. 그렇죠. 8년간 월세를 100억 원 네. 냈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했다는 거거든요. 네, 이훈 씨는 2005년입니다. 드라마 서울의 달로 인연을 맺은 무술 감독 정두홍 씨와 강남에 스포츠 센터를 열게 됐는데요. 이후 2008년에 독립을 하게 됐고 사업 초기에는 2개의 지점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이요 무려 각각 2,000명, 1,800명이었다고. 대단했는데. 그렇게 나날이 번창을 해서 나중엔 지점을 7개에서 8개까지 늘렸고요. 8년 동안 월세만 100억 원, 인건비만 90억 원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승승장구를 하면서 배우 이훈 대신 사업가 이훈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습니다. 아니, 저 회원이 3,800명이고 이러면 정말 잘 되는데 한때 저도 잘 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8년 만에 쪽박을 쳤어요? 그러니까요. 8년 동안 월세 100억 냈다는 건 적어도 매출이나 순이익이 그 이상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데 불행의 그림자가 엄습을 합니다. 뭐냐면 이 건물주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나 이 자리에서 다른 사업 할 거요. 나가시오. 계약 어허. 해지를 요구하면서 명도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후는 명도 소송 중입니다. 이런 대자보를 붙였다고요. 야. 아니 지금 회원들이 보통 6개월치, 1년치 내놨는데 그렇지. 뭐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전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에 이훈 씨가 이렇게 손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건물주를 찾아갔지만 사업은 사업이다 이러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사업을 접었다네요. 이훈 씨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저 잘하고 있었는데. 그럼 얼마나 손해를 봐야 그런 뭐 쪽박을 찼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네, 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이훈 씨가요. 2015년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얼핏입니다. 얼핏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약 10억 원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MC였던 김구라 씨가 한 10억에서 50억 사이죠라고 얘기를 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더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업을 할 때 이 운도 따라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훈 씨는 정말 이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친동생 같은 친구가 이훈 씨에게 형, 프랜차이즈 스포츠 센터 사업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냥 처음에 이름만 빌려주고 홍보 모델을 수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을 빌려준 스포츠 센터의 한 지점이 일방적으로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당연히 회원들이 너무 화가 나죠. 그쵸. 나는 돈을 냈는데. 그래서 회비를 돌려줘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건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아마도 이훈 씨 사진을 보고 들어갔고 이훈 씨가 이 사업에 크게 관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연예인인 이훈 씨에게 다 몰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이훈 먹튀 사건이라는 이 불명예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훈 씨가 어쨌든 그 사업 실패로 인한 그 돈 갚기 위해서 정력 팬티까지 입었다는데 이건 뭐예요? 아니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업 실패하고 나서 그 어떤 직원들의 밀린 퇴직금도 있고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홈쇼핑이든 뭐 연극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모델도 하고 건강 보조식품 모델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했던 그 모델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 정력 속옷, 이 정력 팬티 모델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퇴직금도 주고 빚도 갚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번아웃, 기운이 쪽 빠졌던 걸까요? 그 뒤에는 세상에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잡니다. 자다 일어나서 깨면 또 술을 마시고 또 잡니다. 이런 생활을 1년을 반복했다 그래요. 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령만 봐도 토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막 페인처럼 살았어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문제가 뭐였는지를 너무 고통스럽지만 들여다보니까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사업을 했구나.
네, 이렇게 이제 사업에 실패한 이훈 씨가 이 멀쩡한 집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족 7명이 단칸방에 살 정도로 이제 가세가 기울여졌다고 이제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훈 씨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1번 사촌형, 2번 제2금융권, 3번 아들, 친구, 엄마, 4번 법원. 맞춰보시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뭐 어디? 친구나 뭐 사촌이나 그쵸. 뭐 누구한테 급전 필요했죠. 근데 아들 친구 엄마한테는 좀 어려워서 못 그렇죠. 하셨을 것 같고. 친구면 그쵸. 친구지 아들 아들 친구 엄마. 네. 뭘까요? 정답은 4번 법원입니다. 네, 4번 법원인데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빚을 진 사람들이 재기를 위해서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고 하네요. 이훈 씨 역시 재기를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또 회생 신청을 한 모양이네요. 네. 계기가 어떻게 돼요? 2017년 7월에 이훈 씨가 밝힌 채무 금액이 32억 원이었습니다. 사업실패 5년 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연기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광고를 열심히 찍는 등 이 정말 꾸준히 연기를 하고 노력을 해서 총 한 절반 정도인 16억 정도를 갚았다고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빚이 늘어나니까 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다. 이 회생 신청을 하자라고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 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소식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앞으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윤이 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생 신청, 그 회생에도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훈 씨는 어떤 종류의 회생을 신청한 거예요? 자, 먼저 이제 회생 전에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있어요. 개인 파산은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수입이 없을 것 같다. 그 인정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돼서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은 어떤 거냐면 일정한 소득이 있는데 그러면은 대신 많은 빚을 좀 줄여줄 테니까 그 남은 빚은 열심히 갚아라. 요게 이제 개인 회생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회생을 인정해주는 주체에 따라서 요게 다시 이제 만약에 법원이 그 빚의 규모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흔히 이제 개인 회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돈을 꿔준 사람, 채권자가 이거를 인정하는 범위 요 조정의 주체가 되면 요걸 일반 회생이라고 하거든요. 말하자면 개인 회생보다 일반 회생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한테 빚 꿔준 사람이 그래 너 얼마 탕감해줄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근데 이훈 씨가 하게 됐던 회생은 요 일반 회생인데 야 그래도 평상시에 인심을 잘 얻었던 것 같아요. 무려 23억 원을 이 탕감해줘서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빚쟁이들이 남은 9억 원을 10년 동안 갚아라. 그래요. 요런 회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많이 탕감 받았는데 현재 저 빚이 그럼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2020년 1월에 이훈 씨가 나 지금 3년 동안 빚을 갖고 있고 앞으로 7년 동안 더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2년이 지난 지금이죠. 2년이 지나서 들어보니까 이훈 씨가 현재 빚을 거의 다 탕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희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로 정말 좀 뭐랄까 위안 혹은 굉장히 좀 안심되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을 들어보니까 참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이훈 씨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스타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 다음 스타는 립스틱으로 빵 뜬 사람입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아, 립스틱. 노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뭐였죠 이거? 분홍 립스틱 이 노래. 분홍의 립스틱을 노래방 바르겠어요. 갔을 때 많이 불렀던 어머니 야, 아버님이랑 아니요? 이 시간에 이제 기교까지 넣어서 노래 부르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아이, 분홍 기교라니요. 립스틱이 아니라 분홍 립스틱이라고 했단 그 립스틱도 정말. 있었구나. 맞아요? 분홍 립스틱? 엄청납니다, 진짜. 언빌리버블해요. 굉장히 칭찬합니다. 예. 맞췄어요? 틀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럴 줄 벌써 알았어.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혹시라도 맞출까봐 너무 자신 있게 하길래 좀 조마조마했는데 이분에 대한 숫자 제가 또 이제 숫자로 말해요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숫자 공개해 주시죠. 손해가 20억이에요. 20억 원. 20억? 아까 그 립스틱 노래 그 노래 했지만 네. 제가 생각한 노래는 그 노래가 아니었어. 다른 노래예요? 아, 찌개 짙게 바르고.
예전에 이분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인 립스틱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네. 분입니다. 당시 주위에서 노래도 떴으니까 한번 이걸로 사업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했던데 아까 지금 이제 뭐 흥얼거리는 걸로 봐서 벌써 재영 MC께서 이제 정답을 알고 있는 걸로 아니까 그럼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두 번째 주인공 바로 가수 임주리 씨입니다. 예. 아, 임주리. 원조 역주행 노래죠. 정말 이거 맞아요. 임주리 씨한테는 마법 같은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법이 처음부터 이게 작동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노래가 나오기 전이나 후나 마법은 이제 작동을 하지 않았고 이게 무려 6년이 걸렸는데 심지어 임주리 씨가 나 가수 안 해 이러고 미국에 갔는데 그때 마법이 뾰로로롱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때 1993년도였어요. 드라마 엄마의 바다에서 김혜자 씨가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이거는 이미 너무 인기가 없어서 나온 지 6년 됐는데 뜨질 못했으니까 그때는 LP판이었잖아요. 이 음반이 이미 이거 더 이상 만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팬들이 저요 립스틱 짙게 바를 거 이러다 보니까 줄을 잇다 보니까 공장 직원들이 밤을 새서 찍어도 계속 팔리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네. 정말 마법입니다. 그렇죠. 역주행한 이 노래 힘, 사랑에 힘입어서 뭐 임주리 씨가 영화 배우로도 활동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는요, 엄청난 이 흥행에 1위를 각종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 인기를 누렸는데요. 노래 제목과 같은 영화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에 출연하면서 잠시 배우로도 활동을 했어요. 이후 임주리 씨는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사랑의 기도 등을 이 연달아 히트를 시키면서 90년대 최고의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임주리 씨 당시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대단했어요. 노래 대박 나면서 사람들이 또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나도 짙은색 립스틱 하나 사서 발라야 되나? 이러면서 립스틱 매출이 30% 이상이 올랐다고요. 립스틱, 이 화장품 회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임주리 씨한테 이 립스틱 선물을 막 박스채 막 보내줬다고 그래요. 또 혼자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주리 씨가 공연장 가면 또 립스틱 하나씩 이 팬들한테 나눠드리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 인기의 척도는 가수는 무조건 출연료죠. 한 번 출연하는데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와우. 그 당시에요? 당시에 와, 지금 연기 씨 놀라네요. 3천만 원에. 1994년에 94년에 노래 히트치고 그 드라마 엄마의 바다 93년 바로 1년 뒤 94년에 1년 만에 3천만 원. 지금도 가수가 3천이면 엄청 엄청난 거죠. 가수면은 거의 네. 5% 안에 든다고.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럼 임주리 씨는 워낙 그 립스틱 짙게 바르고란 노래가 유행을 하면서 그 인기에 힘입어서 화장품 사업까지 뛰어들게 된 건가요? 네, 임주리 씨 표현에 따르면요. 노래가 잘 되니까 유혹의 손길이 이렇게 싹 뻗쳐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속사 관계자들까지도 노래가 떴으니까 이 립스틱,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자꾸 이렇게 바람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품 사업을 멋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임주리 씨가 꿈이 굉장히 컸어요. 여성들을 위한 이 토탈 뷰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산에다가 무려 땅을 1,300평을 사게 돼요. 1,300평을 샀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실패했어요. 아주 실패 쓴맛을 봤는데요. 당시 임주리 씨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마음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사기를 당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스트레스, 자괴감, 죽고 싶은 마음들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상포진이요. 이쪽으로. 왼쪽 얼굴 쪽으로? 그때가 바로 이제 그 아침 방송, 생방송 출연하고 그때는 펑크를 낼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그 대상포진 그 위에다가 진물 여기다 막 이게 여기다 너무했다. 또 끝나고 바로 병원 가가지고 기절해가지고 통증이 어때? 그거는 뭐라고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야, 이게 더 안타까운 게 이제 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립스틱이라는 한 단어로 노래로는 이제 대박을 했지만 이 똑같은 단어로 사업으로 쪽박을 쳤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네요. 그 임주리 씨 당시에 사업 실패는 신문에 날 정도로 유명했고요. 아까 우리 저 숫자로 말해요. 네. 20억 떴잖아요. 20억. 그 사업 실패해서
돈이 20억이라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 어마어마하죠. 이게 1990년대 중반이니까 25년 이상 근 30년 전 얘긴데 이때 당시 임주리 씨가 그래도 저는 똑바로 했던 것 같아요. 어머 나는 화장품 잘 몰라. 그래서 전문가에게 사업을 맡겼어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가 그 1,300평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말하자면 돈 들어오기 전 돈부터 확 내보낸 거죠. 20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거고 이거를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게 임주리 씨 얘기입니다. 네, 임주리 씨는 그러면 자신의 사업 실패 원인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임주리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젊어서 뭔가 신중하게 생각도 안 하고 좀 붕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좀 도전을 했던 게 실패의 원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치밀한 계획을 해도 힘든 게 사업인데 이 노래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이 막 자꾸 터지고 내가 100% 알아도 힘든데 다른 사람한테 다 맡겨놨더니 자기네들 또 마음대로 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 불찰이다라고 스스로 이 겸허하게 좀 후회를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그동안에 뭐 행사비가 3천만 원이면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이 돈을 다 날리고 여기에도 은행 빚까지 생기면서 아주 빈털터리 신세가 됐는데 이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사업 실패하고 또 외국인한테 사기도 당해. 아니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선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해가지고 지금 빨리 와봐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달러라는 물론 우주까지 되는 전화 카드야. 이러면서 59만 원이라고. 어머 세계 달러라까지 전화가. 이거 거의 무제한 전화 카드라고 생각했겠죠? 59만 원을 샀지만 그걸 사용해 보니까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주리 씨 도대체 아니 어디다 전화를 하고 싶어서 달러라까지 된다는 이런 얕은 사기에 빠지셔서 또 사기를 당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임주리 씨 대세 스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악용하려는 주변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도 요즘에 보니까 이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나 가수 안 하려고 포기하고 미국 가서 나왔던 그 아들과 함께 이 모자 가수로 뭐 여러 가지 지역 행사들 페스티벌 다니시더라고요. 더욱더 모자 가수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임주리 씨 얘기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손대면 망해 연예계 대표 마이너스의 손 특집 다음 스타는요. 연예계 대표 친목 모임 중에 하나죠. 정말 이제 많은 대중분들도 알고 계시는 이제 그런 모임이에요. 조동아리. 네, 조동아리 멤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조동아리 유명하죠. 호빵을 닮은. 오빠. 조금 조금 일단 알 것 같은데 그 조동아리라는 모임 자체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아침까지 수다를 떠는 그게 그런 가능해? 모임이잖아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물만 마시면서. 네. 야, 대화로만. 대단하네. 내가 이제 아무래도 아침까지 이제 이게 뭐 잘못된 단어가 아닌데 말할 때마다 좀 그래요. 조동아리 모임은 아침까지 이렇게 말만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마르겠죠. 그래서 준비한 연기에 숫자로 말해요. 힌트입니다. 숫자 4. 4? 4. 왜 4죠? 목이 마른데 4? 잘 모르시겠죠?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볼 스타의 이제 말에 따르면 이 조동아리 모임은 정말 이제 토크로만 이제 커피숍을 4차로 간다고 해요. 1차에서는 쉐이크를 마시고 2차는 아메리카노, 3차는 케이크를 먹으며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커피숍만 4차를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4 힌트를 드렸고요. 참고로 조동아리의 멤버는 총 4명인데 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가 개그맨 지석진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 김수영 선배님 이렇게 근데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한 호빵맨에서 분. 모임이. 그렇죠. 그쵸, 예. 호빵을 닮은 분. 저도 이제 뭐 개그맨으로 활동을 할 때 이 선배님께서 자리를 같이 했었어요. 굉장히 따뜻하고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아주 큰 선배님이십니다.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 세 번째 주인공 소개하기 안타깝습니다. 개그맨 김용만 씨입니다. 김용만 씨도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언제 하셨죠? 네, 사실 김효만 씨는 이 개업식만 4번을 할 정도로 와. 사업에 많이 손을 댄 스타이기도 한데요. 이 쪽파
옥팍을 찼었던 장르만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의류 도매업을 첫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식당, 여행사, 이벤트 사업 등 다양한 이 사업 행보로 연예계 반토막의 아이콘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용만 씨의 그 사업 실패는 주식 투자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개그맨 동료인 표용호 씨가 아니 이영애 씨가 소속사를 옮아갈 것 같아 어디로 간대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로 보면은 이영애 씨가 산소 같은 여자, 굉장히 급부상했고 이영애 씨가 글로 간다 그러면 그 주식은 완전히 빵 뜨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2003년에 무려 5천만 원, 이 김용만 씨 통크죠? 5천만 원을 한 주식에 딱 몰빵을 합니다. 어머, 그랬더니 진짜 이게 웬일? 처음에 이게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이틀 반도 아니고 2달 반도 아니고 2시간 반 만에 급락. 왜 그랬냐면 소속사 이전이 사실 무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간 결국은 5천만 원에 10분의 1토막. 반토막이 아니고 10분의 1토막이 났다네요. 그 500만 원에 이걸 다 처분한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게 의류 사업이에요. 아, 진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일 같지 않네요. 지금 저의 주식과 같은 상황인데. 일단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김용만 씨가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나 의류 도매업을 할 건데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용만 씨 어머니가 선뜻 도와주셨고 그렇게 김용만 씨가 조그만 이 사무실을 얻어서 친구랑 같이 티셔츠만 전문으로 하는 도매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하룻밤에 많게는 1,000만 원, 적게는 500만 원까지의 이 수익을 벌 정도로 굉장히 잘 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 500, 뭐 한 달에 1억 5천, 꽤 잘 된 건데 왜 이걸 그만두실 걸까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는 이런 예능 프로그램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방송국으로 기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김용만 씨가 되게 예쁜 티셔츠 그리고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 되게 옷 멋져 보여요. 그랬더니 이게 다 제가 사업하는 거라고 하는데 좀 바지가 좀 많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보니 이거 굉장히 편하다 했는데 이게 여기서 이유가 됩니다. 뭐냐면 일단 최 기자 말한 것처럼 티셔츠 빵 터졌죠. 여기서 이제 재투자를 하게 되는데 사업을 확장하게 되는데 윗도리만 할 게 아니라 아랫도리도 할까 하고 바지를 냈어요. 그것도 스키니 진. 아니 그럼 뭐 바지가 그렇게 망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디자인상의 문제인데 너무 스키니여서 발목이 좁아서 이 남자분들 다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발목이 통과를 못해요. 짜증난다고. 그럼요. 그래서 이 디자인상의 문제로 정말 바지가 팔리지 않으니 재고가 쌓이고 이거 원단값 재고 쌓이면 이 창고 비용 그렇게 해서 옷 사업을 접게 됐답니다. 김용만 선배님 이제 몸매가 스키니를 도전하셨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 텐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김용만 선배님께서 어머님께 2천만 원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선뜻 빌려줬는데 어머님이 선뜻 빌려준 그 이유가 뭘까요? 1번 김용만 사주에 사업운이 들어와서 2번 완전 정반대예요. 2번 사업이 망할 것 같아서 3번 돈이 남아서. 네, 한번 그냥 자유롭게 맞춰보시죠. 이거는 1번일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사주를 봤는데. 사업운이 들어왔으니까 선뜻 2천만 원을 빌려. 그렇죠. 투자의 개념으로. 연예인분들 그리고 또 사주 보시는 분들 좀 있다고 그렇지. 들었어요. 그거네. 근데 이게 제가 이 정답이랑 이유를 듣고 나서 정말 어머님이 지혜롭다고 지혜스러우시다고 들었거든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망할 것 같아서. 생각하셨을 때는 사업이 망할 것 같다라는 그게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김용만 선배님께서 이제 형수님에게 망하고 난 뒤에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 들었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분명히 망한다. 저 봐라. 쟤 망한다. 근데 망하더라도 2천만 원의 배움을 얻을 것이라. 어머니가 수업료로 수업료로 2천만 원. 네. 대단하시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몇 번의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크게 손해 본 건 뭐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인생 수업료를 내주셨는데 다른 사람 돈을 잃느니 내 돈을 잃어라고 돈을 내주셨는데 그렇지. 그랬는데도 또
그래도 김용만 씨가 좀 꾸준한 거 있어요. 본인이 관심 있는 거. 뭐냐면 본인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행 많이 한대. 그래서 막연히 어머나 여행사 하고 싶어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래도 막상 사업을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조동아리 멤버 지석진 씨의 지인이 요 분야를 잘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행사 사업에 대한 조언을 해줬답니다. 이 조언을 들으면서 드디어 이 여행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네요. 근데 연예인들이 하는 사업치고 여행사 사업은 조금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김용만 씨가요, 이 뻔한 여행이 아니라 이 여행 상품에 아이디어를 더한 뭔가 좀 재밌는 이 여행 상품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석진 씨를 포함해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명이 각각 3분의 1씩 이 여행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사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 여행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진짜 너무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성공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들뜬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큰 위기였는데 사스가 닥칩니다. 아이고야. 이거 여행사인데 사스가 닥쳤어요. 사업하면 안 되는 운이야. 그것도 하필 여행사를 오픈하자마자 야. 바로 사스가 덮쳐서 이야.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사업하면 안 되는 운이 있거든요. 그런가 봐요, 진짜. 근데 공교롭게도 사스까지 터질 정도면. 아이고. 예, 근데 김용만 씨가 근데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 뭔가를 또 하죠. 아우 참 억울하네요. 안 이럴 그래.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 말을 잘 듣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김용만 씨가 한 방송에서 공개한 자신의 마지막 사업은 바로 이벤트 사업이었습니다. 이 어떤 이벤트 사업이었냐면요. 공공기관과 기업 그리고 학교, 개인 행사 등에 보통 연예인분들이 뭐 MC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것을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 후배들한테는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기업에는 적당한 연예인을 소개를 해줄 수 있고 꼭 먹고 알 먹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김용만 씨가 이 사업을 또 시작하기 1년 전에 딱 시장을 봤더니 2011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벤트 관련 시장이요. 시장이 굉장히 커요. 약 3조 5,570억.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네. 정말 이 사업은 내가 들어가면 성공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혼자 했을까요? 또 같이 했을까요? 아니 혼자서 망하다 보니까 좀 계란을 나눠 담는 마음이었을까요? 동업을 했어요. 그것도 또 조동아리 멤버 김수영 씨였는데. 아이고. 자, 이벤트업이잖아요. 뭐냐면 아니 나도 너도 우리 행사 가서 사회도 많이 보고 이거 하잖아. 이거 야, 나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같이 하자. 또 김수영 씨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거 우리가 잘하던 일인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그 회사 이름은 남아있던데 대표 이름은 김수영 씨가 아니더라고요. 김용만 씨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김용만 씨는 앞으로 또 무언가 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열망이 있을까요? 어떨지 궁금한데. 보통 실패를 하면 접는 사람이 있고 실패를 하면 반추 삼아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시 돈을 벌면 이 사업에 손대는 분들이 꼭 있는데 김용만 씨 요즘 저 방송 활동하시는 거 너무 보기 좋거든요. 더 이상의 손해는 없었으면 하는 이 소녀팬의 바람입니다. 네, 김용만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네, 개그맨 후배로서 저도 최 기자님처럼 방송 열심히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스타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 참 또 왜 자꾸 이렇게 또 소개하기 힘든 분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스타는 원조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뇌생남이면 뭐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뇌생남은 뭐 개그맨. 박사라든지 하버드나 서울대 정도.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맞아. 나왔습니다. 그중에 정답이 일단은 힌트에 대한 그래요? 정답은 나왔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돗자리를 깔아도 될 정도인데 이분은 이제 개그계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고학력자예요. 서울대학교 91학번입니다. 91학번이신데 연기에 숫자로 말해요. 바로 1, 4, 6. 146. 146 공개해 주시죠. 146. 146?
IQ가 IQ가 146이요? 그 IQ 146에 서울대학교 91학번. 제가 91년생이거든요. 그래요? 네, 계산을 해보면 지금 한 알겠다. 51세, 52세. 알겠어. 지금 재영 MC님 저거면은 끝난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이제 대표 개인기이기 때문에 손대면 만에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 4번째 주인공 제 직속 선배님이십니다. 예, 4기 선배죠. 제가 17기고요. 네, 나와라 하산표 탁탁탁. 서경석 씨입니다. 아니 서경석 씨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분인데 근데 사업을 했다가 뭐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 들었거든. 사업한다는 얘기 저도 몇 번 네. 들었었는데 글쎄 몇 번이나 한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서경석 씨가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동안 망했었던 사업들을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횟수를 얘기했는데 나는 사업을 40번이나 망한 헛똑똑이다. 늘 뭘 하고 있었어. 40번이요? 40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업 실패담을 이야기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언제 첫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네, 일단 자칭 사업에 실패한 헛똑똑이다라고 얘기한 이 서경석 씨의 첫 번째 사업, 이 첫 번째 작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작품, 오케이. 첫 번째 작품은요, 입대를 앞둔 시점으로 올라갑니다. 93년도에 데뷔한 서경석 씨가 큰 인기를 끌던 중에 2001년도에 입대를 앞둔 일단 99년도가 됐어요. 근데 99년도에 가족 생계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 음식점에서 와인 숙성 삼겹살을 먹어본 후에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사업 구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서경석 씨가 그날부터 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사서 여러 가지 와인을 막 부어보고 시간도 다르게 해보고 뭐 숙성 온도도 다르게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꽤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연구를 한 지 10일 만에 내가 식당에서 먹어본 그 와인 숙성 돼지의 맛을 80%까지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대요. 그러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오픈합니다. 네. 어디에 했냐? 건물의 2층에 합니다. 2층. 아니 삼겹살집은 접근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1층에 있던데. 그렇죠. 아니 일부러 그랬나? 왜 2층에 했어? 그 2층에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정말 맛있을 때. 누군가 찾아서 굳이 올라가야 되는. 맞아. 노동 인구가 맛있을 넘쳐난다고. 맞아. 너무 많아. 맞아. 그런데 서경석 씨가 2층에 가게를 얻은 이유, 맛에 대한 자신감, 유동인구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돈. 첫 번째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럴 돈도 없어서 그래서 상권도 별로 좋지 않아요. 2층이에요. 근데 게다가 장소는 넓어, 100평. 근데 뭔가 자신의 감을 믿고 이거 넓으니 쾌적하니 좋은데? 이러고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래도 개그맨 서경석이 막 열심히 직접 서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잘 됐다 그래요. 잘 됐는데 서경석 씨가 입대하자마자 입대한 지 100일 만에 아예 폐업을 했다네요. 이제 더 이상 서경석 씨가 나오지 않는 가게가 된 거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서경석이 서빙하는 가게 이거에서 서경석 없는 식당이 돼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처음 개업 시점부터는 한 1년 6개월쯤 된 그때라고 해요. 그 1년 6개월 됐을 때 서경석 씨 입대로부터는 100일 만에 폐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서경석 씨의 야심찬 첫 사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서경석 씨의 인기가 대단했다. 이런 방증이 아닐까요? 대단했죠.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은 방송만 틀면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개그 프로 정도가 아니라 이윤석 씨랑 콤비해서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요것만 한 게 아니라 사실 정말 뇌생남이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 진행도 했잖아요. 여기저기 행사 사회도 불려다니고 정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허리케인 블루인가? 둘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온갖 흉내 다 네. 내고 맞아요. 정말 틀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오만함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경석 씨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기를 이용해서 가게를 도와줄 게 아니라 이 가게가 스스로 설 수 있게 그대로 맛있고 친절한 식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줬었어야 했는데
뭔가 나는 후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가게에 가면 다 해결이 될 거야.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오만함 때문에 식당이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방송을 통해 밝히기도 했는데요. 결국 나의 오만함 때문에 형의 시간도 뺏고 돈을 뺏는 결과를 초래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 실패에 쓴맛을 본 서경석 씨인데 그 후에는 주식 실패. 이거 꼭 나오더라고요. 투자를 했다가 또 실패하게 돼요. 아이고, 1996년 서경석 씨의 또 전성기 시절이에요. 이때 이윤석 씨랑 우리 스키장 가자 이러고 이제 스키를 타러 가는데 그만 차가 전복돼서 그런데 또 이게 행운으로 다치지 않았어요. 아우, 여기서 어떤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야 되는데 어떠한 좀 어긋난 결심을 하게 돼요. 뭐냐면 차가 전복돼서 스키장으로 걸어다가다가 우리 히치하이크라고 하죠. 차를 얻어 타게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결과는 하필인 것 같은데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주식에 관련된 사람들이었어요. 요걸 또 들으면서 와, 나 이제 사업하지 말고 가게 얻지 말고 주식해야 되겠다. 귀합사. 결심을 했다네요. 뭐 서경석 선배님도 선배님이지만 주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최 기자님 표정이. 표정이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제 주식에 히치하이크를 해서 또 정보를 받고 이제 주식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서경석 선배님께서 6개월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고 해요. 과연 그게 얼마일까요? 참고로 서경석 씨는 이때 6개월 만에 낸 수익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6개월 만에 내 집 마련. 자, 주식으로? 우와, 너무 보기- 부럽다. 보기 드릴게요. 네. 1번 5천만 원, 2번 1억 원, 3번 2억 5천만 원, 4번 5억 원입니다. 이 당시에 내 집 6개월. 마련하려면 1996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다가 샀어요? 힌트. 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그곳은 네. 바로 마포구입니다. 마포다. 마포. 마포. 마포인데 그래도 96년. 1996년 얼마가 필요했을까? 그래도 한 2억은 있어야 되는 아니야, 거 한 아니에요? 마포인데 3, 4억 정도.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6개월 만에 수익을 낸 금액이 정답은 3번 2억 5천 원. 아이고, 야. 그 당시 그렇군요. 96년에 2억 5천을 주식을 투자해서 벌었다고요? 그래서 집을 샀다고요? 네. 야, 세상에 그런 이거는 일이. 왕대박인데. 아이고 부러워. 아니 근데 실패라 그랬잖아요. 그러게 처음에. 말이에요. 이거는 아, 성공인데. 근데 이 맛을 보면 또 하게 돼 있어. 지금부터 또 들어봐야죠. 또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네. 또 투자를 했구나. 네. 네, 맞습니다. 서경석 씨가 아까 헛똑똑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수익이 났을 때 서경석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증권회사 직원들이 나는 정말 주식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주식을 위험한 하게 생각.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처참했고 자세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2억 5천만 원부터는 그냥 제가 말을 더듬는데 내일 같아가지고 2억 5천만 원보다 어쨌든 더 큰 금액을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서경석 씨가요 오히려 이 정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남들이 알려주는 정보는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간만으로 종목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부터는 무려 13번의 또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크게 이 돈을 얻거나 네. 아니면 한 번 망하거나 이러면 거기를 못 떠나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아예 네. 말든가 해야지. 그렇죠. 근데 어떤 이 정도면은 무슨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집 산 돈보다 더 큰 돈을 지금 네. 손해를 봤는데 서경석 씨가 어떻게 보면 요번엔 제대로 결심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우량주를 산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직업과 관련해서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머 거기에 차가 경품으로 나왔어? 저 차가 뭔가 뜰 차인가? 그런 차에 또 관련된 주식을 사고 그리고 7%를 딱 수익을 내면 안 돼. 나 여기서 더 올라갈 거야. 유혹에 시달리지 않고 딱 7% 상승을 하면 바로 팔아서 무려 13번의 이건 진짜 방법이다. 네 수익을 얻었다네요. 이게 진짜 어려운 네, 거거든요. 네. 수익 딱 보고 그리고 딱 정리하는 거. 그리고 또 최근에 서경석 씨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큰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이것도 혹시 새로운 사업 도전하는 거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경석 씨가 일단 스스로 얘기할 때 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자격증을 딴 건 아니지만 일단 불규칙한 수입이라던가 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 시험에 응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서경석
씨가 지난 20년 동안 이 자취 생활을 했었었는데 이사만 무려 15번을 한 프로 이사러였다고 해요. 그만큼 기숙사, 원룸, 투룸,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아주 다양한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사를 다니면서 이 공인중개사를 만날 때마다 저도 그런데 잘 못 알아듣습니다. 잘 네.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서 고개만 끄덕이는데 이게 싫어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서경석 씨 얘기까지 손대면 망해 연예계 마이너스의 손 특집으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밀의료, 암 조기 검진의 새로운 물결을 제시할 코리아 캔서 문샷 액체 생검 기술 상용화 포럼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빈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이원 다이에그노믹스 신상철 대표와 토이와 리버만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 서울 삼성병원 김종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액체 생검의 상용화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캔서 문샷은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을 암에 빗댄 용어로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 적용해 글로벌 암 조기 진단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아니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니까 좀 처져요. 네, 쳐져요. 지금 그래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난 것 같죠. 이제 뭐 입추 얘기를 하는 거. 입추 얘기도 네. 하고 그러는데 이 여름이 가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한 마음도 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